자, 103회 전산액 1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취업한 회사는 일진자동차, 자동차 특장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프로그램 이용하여 우리가 각각의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진자동차의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자, 이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가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추가하고 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소 입력 때 우리가 지금 우편번호는 계속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요. 자, 내용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 입력되어 있는 화면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자동차로 들어가셔서 회사 등록하시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자, 먼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해 보시니까 134-86-816-92번이라고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장 주소도 우리가, 봉가리가 아니고, 예, 송산면까지는 동일한데요. 마도북로로 4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태가 도소매가 아니고 제조업이고요. 자동차 특장이라고 하는 더 세부된 내용으로 입력하시고요. 자, 우리 개업 연월일이 지금 보시면 추가사항 개업 연월이 여기 있네요. 네, 언제입니까? 2016년 5월 6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 화성시 요 6번을 만약에 수정하게 되면 항상 요 관할 세무서가 화성으로 되어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또 여기에서 요 설립 연월일 요거가 조금 네, 체크를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추가 등록하시오. 자, 몇 번 가셔서요? 831번 수수료 비용 가셔서요. 자, 현금 적요 8번에다가 오픈마켓 결제 대행 수수료라고 입력하라는 겁니다. 현금 적요에다가 자, 831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보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831번 가셔서 자, 우리 수수료 비용에다가 현금 적요였어요. 그럼 여기다가 8번 넣으시고 우리 오픈마켓 결제 대행 수수료 넣어주세요. 네. 마무리하고요. 나오시고 자, 계정 과목과 관련해서 전기분 재무제표에서의 오류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영업부 그러니까 800번대 코드에서의 수정 그리고 생산부서에서의 수정인데요. 여러분들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할 때는 800번대 수정은 어디 가서 수정해야 되고 손익계산서에서 수정해야 되고 생산부는 어디 가서 수정해야 됩니까? 전기분 원가명세서에 가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이 우리 지난번에 봤던 내용하고 동일하죠. 여기 가보시면 이거 조금 지울까요? 달라요. 요게 좀 다르죠? 자, 지금 문제에서 영업부의 수도 광열비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 광열비. 그럼 영업부의 수도 광열비는 손익계산서에서의 뭐다? 판매비 관리비라는 겁니다. 수도 광열비. 자, 그럼 수도 광열비가 원래 얼마였는데 330이었는데 얼마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275만 원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고. 또 생산부의 가스 수도료는 여기 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가서 가스 수도료를 얼마로 수정하는 거예요? 845만 원으로 수정하라는 겁니다. 845만 원으로. 그러면 얘만 수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비 효과라고 하죠, 여러분. 어떠한 한 부분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그거에 전파되는 전파력. 그러니까 가스 수도료를 수정을 했더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뭐 하는 거예요? 변경이 되는 거죠. 그 금액이 변경이 돼서 변경되는 만큼 우리 매출원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금액에 따라서 모두 수정이 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도 수정이 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 때문에 미처분 이익여금도 수정이 되고, 미처분 이익여금이 수정이 되면 2월 이익여금도 수정이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재무제표에서.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가볼까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 가셔서 자, 먼저 생산부 가스수도료 가셔서 790이 얼마라는 거예요? 845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수정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돼요? 요 금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금액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얼마로? 5억 5,448만 5천 원. 자, 그런 다음에 나오셔서 지금 수정했잖아요. 손익계산서 가세요. 손익계산서 가셔서 요 매출원가를 건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수정됐기 때문에 얼마로? 5,448, 5천 원. 이렇게 수정됐기 때문에 매출원가의 금액도 수정 반영하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수도 강열비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다는 것까지 330이 아니다. 얼마다? 275만 원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당기순이익 금액도 적어 놓으셔요. 혹시 모르니까 8,376만 5천 원. 8,376만 5천 원이 당기순이익의 변동 금액입니다. 나오셔서 당기순이익은 어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가셔서 자, 지금 8,376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네요. 다행히. 왜? 변동 금액과 실질적인 어떠한 그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의 변동 금액이 서로 동일해가지고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블록에 누르면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나오셔서 그래서 미처분 이익여금이 1억 2,166만 5천 원입니다. 요것이 어디에 반영됩니까? 네,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여금의 1억 2,166만 5천 원으로 반영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동은 우리가 원가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에서만 이루어지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서는 수정 내역은 없었습니다. 네, 변동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전표 입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판매하고 초코로부터 약소금 500만 원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 약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 날짜, 즉 약속된 날짜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기업이 매번 그 만기까지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현금의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은행에 매각하고, 그렇죠? 매각하고 이거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는 거죠.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받으러움의 매각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500만 원 대변. 자, 보통 예금에서 우리가 얼마 빼고 들어왔다? 3만 원 빼고 들어왔다. 497만 원. 그럼 3만 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매각거래 오랜만에, 원래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였는데 또 오랜만에 풀어본 느낌 나네요. 자,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30일 대변에 받으러움. 거래처는 초코.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입니까? 3만 원 빼고 팔았으니까 497만 원.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3만 원. 자, 매각거래 기록했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10일 7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납부한 총 금액은 54만 원이고요. 현금 납부했네요. 이 중에 50%는 직원 부담분,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고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원 부담분은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시에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료라는 게 회사가 반 부담해주고 직원이 반 부담하는 형식이니까요. 그래서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으로 공제한 거고요. 회사 부담부는 우리가 세금과 공과 처리한다고 했는데 제조 부분은 500번대 세금 그리고 800번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54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계 8월 10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현금 54만 원. 차변에 예수금 납부한 금액이 여기서 얼마라는 겁니까? 27만 원. 자, 우리가 각각의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제조원가에 대한 세금과 공과 얼마입니까? 18만 원. 나머지 우리 800번대 세금과 공과는 얼마 처리하면 됩니까? 9만 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보험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 처리하고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나 우리 고용보험은 복리후생비로 보통 처리하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이번에는 9월 26일 우리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 원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천징수라는 말 나오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건 예수금이에요. 근데 예수금은 우리 기업이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들이 낼 세금을 우리가 징수하는 게 예수금인 거고요. 이 경우는 반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은행이 우리한테 뭘 주는데 이자를 주는데요. 이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자 소득이 발생한 법인이 된 거죠. 따라서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누가? 은행이 우리가 낼 세금을 원천징수한 겁니다. 얼마를 원천징수했습니까? 7만 7천 원을 원천징수했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미리 납부한 선납세금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한 거고 이자는 50만 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건 얼마라는 겁니까? 5,042만 3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선납세금으로 미리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자로 입력할까요? 9월 26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우리가 정기예금 이제 만기가 도래한 거예요. 얼마짜리가? 5천만 원짜리가. 그랬더니 이자도 얼마 준대요? 50 준대요. 그럼 우리한테 사실 얼마 줘야 되는 거? 보통 예금을 5,050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이자는 얼마라는 거예요? 5,042만 3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만 7천 원은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을 은행이 대신 징수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 우리 회사가 소득을 발생시켜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원천징수가 발생하면 우리 회사는 선납세금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월 26일. 자, 주당 발행가액 6,000원의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문제 나오면, 자, 대가를 받고 주식을 발행한 거죠. 자, 주식을 발행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액면가액부터 다 중요해요. 그래서 만주 곱하기 액면가액 하면 자본금이죠. 액면가액 5천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행한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와야 되죠. 얼마? 6,000원에. 자, 그렇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바로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증자 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의 계정 과목 처리를 하기 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상대 계정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먼저 상계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어디로 섭외했던 게 어디로 오고 대변으로 오고 나머지 900이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죠.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식으로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감자, 차입,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우리 지금 방금 한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10월 26일. 자,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 입력됐냐면 600만 원, 6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 액면 금액만큼만. 그리고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감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얼마? 100만 원. 나머지가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 있네요. 네. 900만 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고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매입 운임비 문제. 의외로 이런 문제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운임비만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되고요. 원재료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운임비다. 자, 자산 취득 시에 부대 운임비는 우리가 해당 자산 처리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얼마 처리하셔야 됩니까? 5만 원 처리하시겠습니다. 10월 29일. 출금 전표 처리할까요? 원재료 처리. 얼마? 5만 원. 자, 11월 8일 제조 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건물의 증축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 1,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해당 비용이 뭐에 해당한대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처리?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 처리라는 얘기거든요.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보통 우리가 유형자산의 경우에 해당 유형자산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에 들어간 모든 직접적인 부대 비용은 인건비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도 해당 자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경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당 기계장치를 사와야 되는데 직원을 출장을 외국에 보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발생한 모든 부대 비용도 해당 기계장치의 원가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 가지 않으면 그 기계장치를 사올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11월 8일 문제는 조금 생경하지만 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은 건물 처리하겠습니다. 자변에 건물.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얼마? 150만 원, 1,500. 예. 대변에 우리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우리 매일 매출 전표 보겠습니다. 9월 30일 제조 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 수선비 33만 원의 전액 카드 결제, 하나 카드 결제하고 매출 전표 수치하였다. 자, 원상 회복을 위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무슨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익적 지출 얘기하는 거고요.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시오. 그래서 수선비 처리하겠고요. 제조 부문이니까 이제 500번대 수선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매입한 거래이기 때문에 카과 매입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자, 몇 월 며칠? 9월 30일 매입 매출 전표. 9월 30일 매입 매출 전표. 자, 카과 매입으로 가셨고요. 분명 수선비. 자, 금액은 33만 원.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거기 그 카드 전표에 보시면 다고처라는 가맹점 보이실까요? 네. 자, 신용카드사는 어디입니까? 하나카드. 자, 분계일서, 예. 카드 눌러주시고 원재료가 아닌 수선비 500번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지급금 처리까지 체크하시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10월 11일 아재 자동차로부터 원재료 운반용 화물 자동차 매입했는데요. 자동차 매입하면 매입세 불공제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화물 자동차잖아요. 자, 자동차는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즉 사람이 탈 목적의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의 경우에는 51번 세금계산서 관련한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30만 원은 일부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거래처 코드 바꿔주실 거고요. 잔액은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동차 매입과 관련된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1일 51번 과세 화물 자동차. 금액은 600. 거래처는 일진. 우리가 일진이죠? 아재 자동차죠? 전자 입력하시고요. 자, 분계는 혼합 가셔서. 자, 지금 자동차 구입하였다. 근데 이 대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을 모아였다. 배서양도 하였다. 유의하셔야 될 건 거래처 코드를 수정하셔야 되죠. 삼진으로 수정하시고 금액 이렇게 안 됐어요. 금액 660이 아니었어요. 330이었죠. 나머지는 뭐예요? 외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 무슨 처리하기로 했죠? 예, 미지급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330. 자, 나와서 10월 15일 문제 볼까요? 미국에 소재한 우리 엔젤사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수입 세금계산서 인천세관으로부터 받았다. 자, 지금 엔젤사한테 줄 돈이 500인 거고요. 부가세만 누구한테 주는 거라 했죠? 인천세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재료 구입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자, 10월 15일 가셔서 자, 유형은 몇 번으로? 수입으로 55번 들어가실 거고요. 자, 뭐예요? 우리 원재료. 자, 금액이 500. 거래처는 세관 넣어주셔야 되죠. 전자 입력이고요.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혼합으로 가셔서 대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00원 어떡하나요? 500은요, 여러분, 엔젤사한테 줄 돈이에요. 근데 여기도 500 왜 입력하나요? 부가세 50만 원 계산하기 위해서 입력한 거지 500만 원 자체가 분계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인 국내 거래에서는 500만 원도 줄 돈인지 받을 돈인지 기록해야겠지만 이 수입이라고 하는 특성, 즉 국제 거래이기 때문에 엔젤은 엔젤대로,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따로 투 트랙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4일 볼까요? 자, 삼양 안전으로부터 제조 부문에서 사용할 안전용품을 구입하고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안전용품은 소모품 자산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자,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안전용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51번 과세 처리할 거고요. 제조 부문이긴 하지만 비용 처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소모품 자산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아래 보시면 우리가 지급할 금액이 176만 원인데요. 현금으로 30만 원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 11월 4일 가셔서. 자, 51번 과세, 세금계산서 수취한 과세거래이다. 품목은 안전용품.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160만 원. 거래처는 삼양. 전자 혼합으로 가서요. 우리 무슨 처리하기로 했죠? 예.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처리하기, 자산 처리하기로 했고요. 대변에 현금 지급한 금액이 30만 원 있었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급금 146만 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번 볼까요? 11월 14일 제조업문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장부금액 보면 취득원가가 5,000이었고요. 감가상각노객이 4,300이었는데요. 이것을 인천상사에서 사갔네요. 매각했습니다. 전자세금에서 발급했다. 포인트 이거 11번 과세거래란 얘기고요. 부가가치세만 현금 받고 나머지는
인천 상사가 발행한 약소거음으로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문제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한 문제인데요.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제거합니다. 자, 차변에 있던 기계장치 대변으로 제거합니다. 기계장치 얼마? 5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제거해야죠. 얼마? 4,300. 요거 제거부터 시작하십니다. 제거한 다음에 자, 이때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매각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 발생했어요? 50만 원 발생하죠. 근데 우리가 돈을 받았나요? 부가세는 현금 받았대요. 얼마를? 보통 우리 실무 거래에서도 부가세는 미리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약소거음으로 수령했으니까 미수금 처리합니다.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록을 합니다. 즉 우리가 55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차익이 차변에 발생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변에 발생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데요. 딱 보시면 요 장부 금액을 5천에서 4,300 차감하면 얼마로 볼 수 있냐면 700입니다. 근데 700대를 얼마에 팔았기 때문에 500에 팔았기 때문에 200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각의 계정 과목이 왜 차대에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그걸 깨달아야지 계속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나올 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자로 11월 14일자로 자, 유형은 몇 번입니까? 자, 11번 세운해서 발행했으니까 그리고 기계장치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500. 거래처가 인천. 전자 발행했고요. 혼합 가야죠. 네, 제품 매출이 아닌 기계장치 취득원가 그대로 제거합니다. 5천. 차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요. 206번 더하기 1번 해서 207번 바로 입력합니다. 4,700, 4,300이었죠.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현금 받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금액만큼 50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못 받은 미수금이 500 있었어요. 따라서 차액이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300에, 200에 대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리하겠습니다. 200. 분계를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 22일. 자, 성남의 야유회, 매출처인 성남의 야유회. 자, 접대비죠. 예, 접대비와 관련해서 55만 원을 구입하고 세금에서 발급 받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무슨 거래이다? 불공거래이다. 54번으로 들어가는 접대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접대비에 대해서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러면 11월 22일 우리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서 불공 들어가시고 자, 접대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50만 원. 거래처는 우리 미래마트를 쓰셔야죠. 미래마트. 자, 그리고 전자세금에서 발급 받았고요. 네, 불공제 사유는 네,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및 이와 무상한 비용. 자, 분계 혼합으로 가셔서요. 자, 여기서 매출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00번대 접대비입니다. 원재료 매입처다 아니면 공장 관련된 접대비다라고 하면 500번대 접대비 사용하실 겁니다. 자, 대변에 보통 예금 55만 원까지 예, 입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전표 수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전자의 부도로 미수금 잔액 1,000만 원이 회수 불능돼서 대손 처리했는데 확인 결과 한성전자가 아니라 성한전기고 그리고 부도 시점에 미수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대손 충당금 처리가 가능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7월 3일 전표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닌 일반 전표 가셔야죠. 자, 보시면 1,000만 원을 못 받게 됐다고 처리했는데 먼저 한성전자가 아닌 어디라는 겁니까? 성한전기라는 거고요. 이거 성한. 그리고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타의 대손사업비 처리하는 거는 1,0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만. 왜냐하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있었기 때문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은 더하기 1번입니다. 120번에 더하기 1번에서 121번 100만 원 처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개하는 게 맞습니다. 자, 11월 29일 일시 보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태평상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면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만원을 취득원가 처리했대요. 그러면 만원을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을 구입할 때 이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 수수료 처리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네. 그래서 11월 29일로 가셔서 단기매매증권을 그냥 깨끗하게 100만 원 두시고 차변에 3번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800번대가 아니고 언제 900번대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얼마에 대해서? 만원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전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결산 정리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민은행의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월할로 계산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예금에 대한 금액이 6천만 원에 대한 2%니까 연 180만 원일까요? 연. 자, 그런데 이자 예금 기간을 보시면 2022년 10월 1일부터 지금 2024년 9월 31일까지인데 이자 지급일 보실까요? 예, 9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회계연도가 2022년이잖아요. 그럼 2022년도에는 몇 월부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해당되지만, 즉 예금에 가입한 기간이지만 이자는 2023년 9월 30일날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치는 회수하지 못했다, 못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자율로 따지면 12분의 3만큼은 단기분으로 인식해야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인식한다? 네, 30만 원 인식한다. 18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3. 180만 원이 아닌가요? 네. 120만 원이죠. 6이 10이니까. 네, 큰 실수 했네요. 6이 10이니까. 네, 그러면 30만 원 맞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일반 전표 가셔서 차변에 우리가 수취하지 못한 미수 수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얼마? 3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 이자 수익으로 단기분으로 발생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발생한 거죠. 예, 간주하는 게 아니라 발생한 겁니다. 30만 원. 자, 10월 5일 영업부문에서 사용할 송호품 50만 원 구입하고 회계 처리를 자산, 즉 자산은 연구 계정이잖아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자산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업부에서 사용한 송호품비 35만 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영업부 송호품비 얼마? 35만 원. 대변에 자산 송호품의 감속 얼마? 35만 원 처리할 거고요. 마지막 문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만 1% 설정하는 거고요. 필요한 정보는 관련 데이터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나오셔서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조회하시고요. 위에 보시면 대손상각,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 금액의 1% 설정되어 있죠. 네, 대손에 대한 설정 전 충당금 차감해서, 그래서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여기 아래 판관비 가보실까요? 판관비에 이렇게 125만 1,560원 반영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상매출금은 받으러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결산 전표 추가하겠습니다. 아니면 신경 쓰이시면 이거 지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전표 추가. 예, 그냥 반영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채점 거기까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전표는 사실 대손상각비 전표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부조회하는 문제 볼까요? 자,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매입세 공제받지 않은 공급가액. 이거 이제 불공 물어보는 거잖아요. 불공. 자, 확정신고 4월부터 6월 들어가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 불공제라고 하는 것은 공제받지 못할 세액 요 30만 원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30만 원. 이건 이제 매입 매출장 들어가셔서 불공제 항목 54번 조회하셔도 되죠. 매입 중에서.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금관사 발급 매수의 차이. 예정하고 3개월, 확정하고 3개월. 여기에서 발급,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매수의 차이라고 하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를 하실 때 각각 조회를 하실게요. 1월부터 3월. 매출 내가 발급한 게 몇 개입니까? 33매. 그리고 4월부터 6월. 그리고 36매. 그래서 몇 매의 차이가 납니까? 3매의 차이가 나네요. 3매. 36에서 33 차감한 3매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 적어 놓으셨다가 답안 입력하셔야 되겠고요. 자, 외상매출금 회수하는 문제 잘 나오네요. 회수한다는 것은 외상매출금의 감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대변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4월 중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계정별 원장 가셔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 계정과목 외상매출금만 보면 대변의 월계로 보셔야겠죠? 얼마? 4천만 원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정 과목의 증감을 차변 대변 중에 어디로 보느냐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상황이겠습니다. 자, 우리 103회 실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15문제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5가지죠.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 5가지입니다. 답은 몇 번? 1번. 주석은 표는 아니지만 재무제표에는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우리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의 잔액이다. 자,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자, 외상매출금도 자산입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고요. 미지급금도 부채입니다. 자본금은 자본이고요. 이익여금은 자본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 얼마는 30에다가 70 더한 100만 원은 이렇게 되는 거죠. 100만 원 자산은 부채는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40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고 60이 돼야 되고 외상매입금은 45만 원입니다. 답은 1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미래가 기말결산 시 아래의 회계 처리를 누락했대요. 차량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항상 어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오면 계정 과목이 어디로 구분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비용의 감가상각비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락했다는 것은 비용이 과소계산됐다는 거고 비용이 과소가 됐으니까 이익은 증가했다는 거고 자본은 뭐 됐다는 거죠? 증가했다는 거죠. 또 자산에 마이너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산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인 100만 원이 과대표시된다? 근데 여기서의 자산은요,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차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고요. 100만 원이 과소 표시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증가해야 되죠. 자, 영업이익이 과대 표시된다. 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왜냐하면 판관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일 수 있죠. 혹은 제조원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원장의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원장의 잔액을 차기로 이월한다, 이 말의 표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잔액이 남으면 이월하는 개정은 바로 재무상태표 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 개정에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 것을. 그럼 여기서 보시면 딱 하나밖에 없죠. 기부금. 기부금만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즉 수익하고 비용은 영구 개정이 아닌 임시 개정으로서 단기 순이익 계산하고 없어지는 거지 이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재무상태표 개정을 골라내는 문제. 그래서 답은 2번. 5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회계정보는 우리가 결국은 어떠한 그 기업의 경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의사결정의 정보가 되는 거에 이가 이제 회계정보라고 했을 때, 이 회계정보는 어떠한 질적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야 된다. 이해 가능성. 그리고 또 뭐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비교 가능성. 그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신뢰성. 그리고 그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거에 차이가 발생해야 된다. 그게 목적 적합성이었어요. 이 신뢰성은 그럼 어떤 게 신뢰성이 높은 정보냐? 그것은 표현이 충실하고 검증 가능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신뢰성의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자, 목적 적합성은 피드백 가치, 과거 정보로서 현재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되고, 적시성, 그때그때의 정보로서의 적시성이 있어야 되고, 미래의 예측 가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 골라볼까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회계정보가 활용되기 위한, 유용하기 위한 주요 속성을 말하는 거 맞고요. 질적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 되겠죠? 자,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예. 그리고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보다 신뢰성보다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예, 요게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보통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번 볼까요? 자, 다음 회계 처리 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아래의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럼 분개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단기 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현금 얼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5만 1,000원 받았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이제 단기 대금 회수했고요. 얼마? 5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 발생한 거죠. 얼마가? 1,000원이. 그럼 현금은 자산의 증가, 단기 대여금은 자산의 감소, 그리고 이자 수익은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가나마. 답은 4번입니다. 분개를 해보시고 해당 계정에 분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거래의 8요소 아주 기본이죠. 6번의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7번. 자본은 사실 여러분들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인데 분류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의미하는 거 맞고요. 잉여금은 자본거래에 따라서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주주와의 거래에 자본잉여금 뭐 있었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누구한테 발행합니까? 주주한테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잉여금도 주주와의 거래죠. 그리고 감자 차익도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인데 주주와의 거래라는 뜻이 자본거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고 손익거래는 말 그대로 영업활동을 통한 열심히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게 바로 이익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이제 돈은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물건이랑 바꿔 갈 때, 즉 회수할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요. 위탁 판매는 내가 직접 판매하지 않고 수탁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자, 위탁자가 판매를 인식하는 시점은 나를 대신해서 판매해준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을 수익으로 인식하고요. 자, 광고 매체 수수료는요, 광고가 방송될 때, 대중에게 전달될 때 수익을 인식하고요. 자, 주문형 소프트웨어, 대표적으로 게임 개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요. 보통 이제 진행률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동안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률에 따라서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거. 자, 제조 원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입력할 때 500번대에 해당하는 거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원재료 운반용 차량의 처분 소식. 이것 때문에 너무 헷갈리셨겠네요. 자, 원재료 운반용 차량은 결국 차량 운반구인데요.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것을 처분액 때 손해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이죠.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3번입니다. 이건 2번, 4번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 자, 10번. 자, 보조분 원가의 배분 방법 아닌 것 3가지.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은 해당되고요. 비례 배분법은 보조분의 배분 방법이 아닙니다.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에 완성한 원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완성한 원가는 제공품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해당 문제에서는 제품까지도 한번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원래는 기초 제공품이 있고요. 또 기말 제공품이 있고요. 단기에 투입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죠. 그래서 단기에 완성한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요. 요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기초 제품은 나와 있어요. 기초 제품이 얼마예요? 9만 원. 그리고 기말 제품도 나와 있어요. 기말 제품이 얼마예요? 7만 원. 근데 이 제품 중에 팔린 거잖아요. 그럼 제품의 감소죠. 팔린 매출 원가가 얼마나 나와 있냐면 130만 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완성된 게 얼마인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번에 얼마가 완성돼서 계산해 보실까요? 128만 원어치가 완성돼서 기초에 원래 있었던 얼마하고 합쳐져서 9만 원하고 합쳐져서 그 중에 팔린 게 얼마고 130만 원어치고 안 팔린 게 7만 원어치다. 그래서 137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요 원가 흐름에서의 제조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 계정에서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2번 보겠습니다. 자,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량품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얘기한다. 공손품은 원재료의 불량이나 혹은 작업자의 부주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공손이 정상 공손이냐 비정상 공손이냐를 얘기할 때 정상 공손은 어쩔 수 없는 공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했는데도 발생할 수 있는 공손이 정상 공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공손은 우리가 매출 원가에 더해주고요. 비정상적인 공손, 즉 뭐 작업자의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발생한 불량품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상 공손은 이제 매출 원가에 포함시킨다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걸로 하고요. 자,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발급, 전자세금관에서 의무발급 대상자 맞습니다.
금전 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액을 시가로 한다. 이것은 그 금전 외에 대가를 받기로 한 공급가액은 내가 제공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우리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무슨 세입니까? 간접세죠. 간접세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거거나 이용 가능한 때로 한다. 인도되는 수 없는 재화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할 때.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납부 시기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도대체 어디 예정 확정 1기, 2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가 대표적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죠. 자, 반환 조건부, 이게 조건부 판매인데요. 해당 상대방이 그 매입 의사를 밝혔거나 아니면 조건이 성취됐거나 기한이 지나서 확정이 된 경우죠. 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우에 공급 시기는 폐업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폐업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사업 장별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요. 자, 제조업의 경우 업종별로 구분했네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원칙하고요. 단순히 보관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해당되지 않고요. 자, 광업의 납세지는 광구 내에 있는 광업사무소 소재지죠. 해당 광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광업사무소 소재 맞고요. 자, 무인 자동 판매기는 재화를 공급하는 납세지에 설치한 장소가 아닌 관할 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야죠. 만약에 설치한 장소로 하면 지하철 역마다 사업장으로 보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답은 4번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지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3회 우리 모의고사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